시청자와 함께하는 시민데스크. 단계적 일상 회복 이후 비대면 삶 속에 혼란을 겪진 않으셨나요? 여러 사회 문제가 혼잡한 가운데 YTN의 역할을 확인해 봅니다. 시청자 비평 리뷰 Y에서 살펴보시죠. 에필로그 Y 시간. 정치적 이슈를 다루는 대담 속 YTN의 목소리는 어떻게 전해질까요? YTN 추은호 해설위원과 함께 정치대담 비하인드를 알아봅니다. 시청자 관심이 집중된 이번 주 뉴스는 어떤 소식일까요? 시청자 브리핑 시시콜콜 위클리픽, 여러분의 목소리로 채워집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민데스크 김영수입니다. 저수지 바닥이 보일 만큼 전국적으로 가물었다고 하죠. 그래서인지 이번 장마 소식 많이들 반가우실 겁니다. 가뭄 날씨 뒤엔 많은 양의 강수가 누적된다고 하니까요. 침수나 범람 같은 큰 피해 없도록 대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바이러스 전파에 대한 우려도 여전합니다. 건강한 여름 나기를 위한 감염병 예방 수칙 꼭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시민데스크는 시청자 비평 리뷰 Y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세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 비평 리뷰 Y 시작해봅니다. 이번 주는 어떤 주제로 얘기를 나눠볼까요? 이해수 시청자 평가원께서 꼽아주신 주제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지난 3년간 코로나19로 생활 전반이 크고 빠르게 변화했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분주했다면 이제는 코로나19 장기화가 가져온 사회 문제들을 점검해야 할 시기입니다. 다행히 확진자 수는 줄고 있지만 여전히 방역을 위한 긴장의 끈을 놓을 수는 없는데요. 또 신종 전염병도 발생하고 있어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오늘 리뷰 Y에서는 단계적 일상 회복 이후 YTN의 전염병 보도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네, 오늘은 단계적 일상 회복 이후 상황 그리고 전염병 보도 위주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사회 모습을 살핀 보도부터 보겠습니다. 네, 평가원님. 네, YTN 보도를 살펴보면 일상의 비대면화가 가져온 문제들을 주목한 의미 있는 보도가 많았습니다. 먼저 살펴볼 보도는 제보는 Y, 종합병원 입원 뒤 온몸에 생긴 욕창, 환자 방치 의혹의 제목의 기사입니다. 예, 시청자 제보에 따라서 김철희 기자가 보도한 기사입니다. 네, 병원의 환자 면회가 제한된 상황에서 환자 관리를 둘러싼 병원과 가족과의 갈등을 다룬 보도인데요. 보호자가 병원에 방문하지 못하는 사이에 발생하는 치료와 돌봄 공백의 문제를 알리는 유의미한 보도였습니다. 비대면화로 인한 문제는 이뿐만 아닙니다. 원격 진료 없이 처방전 발행, 비대면 진료 불법 적발 보도는 코로나 이후 한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비대면 진료를 악용한 불법 행위 문제를 보도했습니다. 예, 박사님은 어떤 보도에 주목하셨습니까? 저는 코로나19의 치명타를 입은 분야 중 하나죠. 바로 교육 분야인데요. 학습 결손과 비대면 수업으로 인해서 학력 저하와 학력 양극화를 다룬 보도를 살펴봤습니다. 코로나 학력 저하의 지역별 해법 제각각 학생들만 혼선 기사는 학력 저하에 따른 교육당국 대책을 다룬 기사인데요. 얼마 전 교육감 선거로 지역마다 교육 철학과 정치 성향이 다른 교육감이 당선되면서 그 대책도 다르다는 것을 중심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부산교육감 같은 경우에는 학생 전수를 대상으로 학력평가를 실시하겠다는 입장이고 서울은 일제고사 부활을 우려하면서 공교육 내에서의 해법을 마련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자사고 외고 폐지나 고교 학점제 도입 등에도 이른바 보수, 진보 교육감의 입장 차이가 명확히 나눠져서 지역별 교육 정책의 편차가 있어서 그에 따른 학생들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맺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지난번에 한번 다뤘던 내용인데요. 교육은 이제 정치적 이념과는 좀 거리를 둬야 된다, 이런 지적을 했었습니다. 네,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그 YTN도 교육당국의 대책을 좀 검증을 하거나 전문가들을 통해서 YTN의 어떤 의견들, 입장들을 제안을 제시하는 것들은 좀 필요해 보일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특히 보도에서 보면은 상반된 교육 철학을 지닌 양쪽의 입장을 나열을 하고 둘의 입장이 달라서 학생들이 피해를 입게 됐다라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논의 자체는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은 시청자 입장에서는 봤을 때는 그래서 어떻게 된다는 거지 약간 맥이 빠지는 보도라고 저는 느꼈거든요. 네. 그리고 사실 어떻게 보면 그 보수와 진보 이른바 교육감들의 입장 차이라는 것도 원래부터 있어 왔던 입장이지 이게 특별히 코로나19의 해결책이라고 보기엔 또 어려운 측면도 있었습니다. 예.
저는 좀 더 유익했던 보도를 말씀드리려 하는데요. 청소년 학력 격차 문제를 다룬 보도 가운데 코로나 2년차 등교 늘었어도 학력 저하 여전 보도에서는 국영수 과목 전반에서 학업 성취도가 낮아지고 있는 문제를 그래프로 보여주었습니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의 변화 추이를 한눈에 볼 수 있었고요. 한 교실에 2명의 교사를 배치하는 협력 수업이나 방과 후 학교 확대 지원 등의 대응책을 전하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예. 비대면 사회의 이슈는 어느새 편리함과 효율성이 강조되어 그것이 양산하는 문제는 잘 드러나지 않고 있는데요. 사회의 여러 문제들을 YTN이 적극 보도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비대면 사회가 이제 사회 어떤 부분에서는 문화처럼 좀 자리를 잡고 있는 것 같고요. 아직 끝나지 않은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실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사실 비대면 사회라는 게 우리 사회가 오랜 기간 준비해서 자연스럽게 옮겨갔다기보다는 네. 코로나19라는 어떤 감염병 때문에 갑작스럽게 우리한테 닥친 것 아니겠습니까? 네. 물론 그 이전에도 재택근무라는 일부 영역에서 그런 형태가 있었습니다만 지금처럼 모든 분야에서 강제적으로 비대면이 보편화된 적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네. 그렇다 보니 당장 눈에 보이는 현상 외에도 장기적으로 우리 삶과 사회에 어떤 영향을 줄지 사실 아무도 선뜻 장담할 수 없습니다. 네. 뭐 기술 발달로 업무나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없다고는 하지만 당장 드러나지 않는 사회적인 소외나 외로움의 문제 그리고 소통 단절로 인해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들이 어떤 결과를 빚을지 모를 수밖에 없죠. 예. 또 비대면 사회에서 새롭게 생겨나는 직업이나 사라지는 산업 또 그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새로운 갈등도 면밀하게 따져봐야 됩니다. 저희 언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예. 비대면 사회에서 생겨나는 새로운 미디어의 등장은 물론 기존 언론의 역할도 변할 수밖에 없는데 새로운 시대에 준비하고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언론도 사실 유튜브가 굉장히 강세를 보이면서 저희도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이렇게 좀 잘 넘어가는 것 같긴 하지만 방역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제 국민분들이 보시기에는 조금 이게 혼란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어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 확진자를 격리하느냐 마느냐 가지고 얘기가 많았었고 이제 결국 17일 정부가 격리 의무를 유지하겠다고 이제 밝혔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YTN 같은 경우에는 정부 발표를 단순히 전달하는 게 아니라 의료 전문가를 통해서 현재 코로나19 방역 체계에 대해를 진단을 하고 코로나 확진자 격리 의무 유지의 어떤 필요성을 알기 쉽게 설명해 줘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예. 제가 살펴본 보도도 모두 전문가 대담 코너였는데요. 먼저 뉴스라이더 정부 코로나19 확진자 격리 기간 유지 평가는 대담 코너에서는 지난해 질병관리청이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배출 기준을 바탕으로 7일이라는 격리 기간을 제시했던 것을 다시 얘기를 하면서 격리 기간 유지 필요성을 이제 언급을 하고 있고요. 보통 이제 일부에서 한국의 격리 의무 기간이 되게 이제 과도하다고 얘기를 하면서 얘기하는 것들이 다른 나라는 격리 의무 기간이 짧거나 없는 나라를 예를 들어서 많이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예. 이와 관련해서도 어떤 해당 국가의 감염병 유행 상황이나 해당 국가가 선택한 방역 체계를 좀 더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려줬습니다. 예. 이를테면은 이제 현재 한국보다 짧게 격리하는 독일이나 그리스 같은 경우에는 한국보다 되게 많은 유행을 여러 차례 겪었고 또 격리를 자율규제로 하는 국가의 경우는 한국과 달리 그러니까 만약 격리를 어겼을 경우 굉장히 강한 페널티를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예. 부분을 좀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예, 뭐 대부분 전문가들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방역에서는 좀 그래도 잘 해냈다라는 평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또한 자연 감염의 항체 형성이나 백신 접종의 예방 효과를 분석한 대담도 있었는데요. 코로나 7일 격리 4주 더 이유는 대담에서는 백신 접종이 어떤 유효 기간의 문제나 아니면 재유여행의 가능성 때문에 격리가 필요하다는 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코로나19의 어떤 치명률이 그 인플루엔자 수준이 떨어졌다는 얘기를 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들에 대해서 그것들을 잘 해석해야 되는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격리를 이제 해제해야 한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질병을 사회적 개인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지를 좀 고려를 하면서 그 차이를 읽어내면서 이제 이 코로나19의 격리가 좀 필요하다는 쪽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시청자들이 좀 평소 궁금해하는 지점들을 잘 짚어내 주셔서 보면서 보도를 보면서 많이 도움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예, 평가원님 네. 덧붙이실 얘기 있으면. 저는 방역 시스템만큼이나 경각심 제고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 YTN 또 언론의 임무가 막중하다고 보는데요. 확진자가 줄고 있고 방역 수칙이 점차 완화되면서 국민들이 감염병에 대해 무감각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가운데 국민 95% 항체 있어도 집단 면역 불가,
변이의 재감염 보도는 국민 대다수가 항체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여전히 변이마다 항체 방어력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감염 예방을 소홀해서는 안 된다는 당부의 말을 전했습니다. 또 코로나 나아도 폐렴, 심하면 폐섬유화, 증상, 기간, 다양에서는 코로나19 완치 이후에 후유증이나 합병증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코로나 감염 증상에 집중하면서 그 이후인 후유증에 대한 종합실태 조사는 좀 미흡했는데요. YTN은 정부에 보고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코로나 감염으로 인해 폐 일부가 굳는 폐섬유화가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렸습니다. 일각에서 오미크론은 증상이 심각하지 않으니 차라리 걸리는 게 낫다는 아니란 반응도 있는데요. 경각심을 일시에 늦추지 않도록 관련 정보와 보도를 지속적으로 최신화하는 노력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코로나19 걸렸다가 나았지만 이제 후유증 호소하는 분들이 제 주변에도 몇몇 있거든요. 후유증 조사한다고 하니까 결과 지켜보도록 하고요. 실장님 정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앞서서 다 말씀하셨는데 점차 일상이 회복되면서 코로나19에 대한 국민들의 경각심 또 언론들의 관심도 굉장히 그만큼 무뎌진 게 사실이죠. 네. 사실 요즘 코로나19 관련 기사는 언론들이 별로 다루지 않는 게 예. 현실인데요. 하지만 앞서 정리해 주신 것처럼 코로나19 상황이 완전히 끝나지 않았습니다. 변이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는 소식도 계속되고 있고 후유증을 호소하는 국민도 많습니다. 특히 코로나19 같은 감염병이 언제 또다시 닥칠지 모르지 않습니까? 예. 벌써 원숭이 두창 관련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코로나19를 겪는 동안 우리 사회 시행착오를 재점검하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우리 사회의 노력 또 그 과정에서 언론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오늘 내용을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YT는 이것만 명심하면 된다. 한 줄로 요약해 주시는 이것만은 꼭 시간입니다. 평가원님부터 요약을 해주시죠. YTN 코로나가 낳은 문제의 신층 분석과 보도 많아져야. 코로나19 3년차, 이제는 방역당국의 감염병 정보를 보도하는 것보다는 코로나가 낳은 문제들에 대한 영향력 있는 분석이 더해진 보도가 필요해진 시점입니다. 그 문제 하나하나 집중 조명하는 심층 기획 보도의 비중을 더욱 늘려주시길 바랍니다. 네, 이선민 박사님 한 줄 평 들어보겠습니다. YTN 코로나19 일상회복에 필요한 명확한 대안 제시해야. 코로나19가 경제, 사회, 문화 전 영역에 남긴 상흔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시길 당부드립니다. 이를 치유하고 극복해야 할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오늘 주신 말씀도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리뷰와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세 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른 방송에선 들을 수 없는 방송 제작 뒷이야기를 들어보는 에필로그 Y 시간입니다. 쏟아지는 정치 이슈, 한눈에 보는 방법 없을까요? 오늘은 명쾌한 설명으로 정치 현안을 풀어내는 YTN 추은호 해설위원을 만나봅니다. 딱딱할 것 같다고 예상하신다면 채널 돌리지 마시고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다양한 소식을 다루는 뉴스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분야, 바로 정치 뉴스죠. YTN에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정치 뉴스를 소화해내고 있는데요. 가장 빠른 저녁 종합 뉴스, 뉴스큐 시간. 추은호 해설위원의 빈틈없는 설명으로 더욱 풍성한 정치 소식을 접하실 수 있습니다. 베테랑의 기운이 느껴지는 대담, 이제는 긴장도 안 하실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생방송은요, 항상 어렵습니다. 생방송은 언제든지 돌발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살얼음을 걷듯 조심조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방송 마치면은요, 한숨 휴 하고 내쉽니다. 그렇게 안도합니다. 이번 주 에필로그 Y 시간, 추은호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네, 해설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항상 TV로는 좀 정치 대담에서 많이 뵙다가 이렇게 좀 부드러운 자리에서는 처음 뵙는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좀 이렇게 날카로운 그런 모습보다는 좀 편안한 그런 뒷이야기를 좀 기대해봐도 될까요? 예, 저도 그러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혹시 어떻게 출연하게 된지 아시나요? 이야기는 제가 제대로 듣지는 못했고요. 앞서 저희가 이승훈 기자, 국제부 이승훈 기자가 출연을 했었거든요. 나오시고 나서 그렇게 해설위원님을 강력 추천했다고 들었어요. 뭐 이유가 있을까요? 이승훈 기자와는 오랫동안 같이 같은 부서에서 여러 번 근무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를 추천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저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현재는 지금 뉴스큐 시간에서 주로 정치 대담을 진행하고 계신데요. 언제부터 좀 시작을 하게 되신 거예요? 제가 해설위원으로 뉴스 평론을 하기 시작한 것이 한 2015년, 네. 한 7년 전 정도 됩니다. 저는 원래 정치부에서 취재 기자 생활을 오랫동안 했습니다. 얼마나 하셨어요? 정치부장까지 했으니까 네. 거의 기자 생활 대부분을 정치부에서 했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국무총리실, 감사원, 국회, 청와대 다 이렇게 취재를 했고, 그래서 정치 현안에 대해서는 익숙합니다. 하지만은 생방송에 출연을 해서 정치 현안을 또 시청자 여러분한테 쉽게 설명하고 풀어주는 것은 또 다른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쉽지 않았습니다만 한 7년 정도 되니까 어느 정도 좀 익숙해진 것 같습니다. 기자일 때 현장에서 취재하실 때랑 스튜디오에서 대담하실 때는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일단 그 취재 기자의 역할은 그날 발생하는 정치 현장에서 뉴스를 이렇게 취재해서 제작물로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뭐냐면은 하루하루 일에 매몰된다라는 거죠. 네. 나무를 보고 숲을 잘 못 보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해설위원으로 있으면서 이렇게 숲을 보는 능력들, 네. 뉴스의 맥락을 짚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워나가는 과정들이 저는 굉장히 소중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그걸 어떻게 쉽게 전달했느냐, 이것이 이제 저의 과제인 것 같습니다. 네. 정치부 생활을 많이 하셨으니까 밑에 정치부 후배들이 많이 찾아와서 조언을 구할 것 같은데 어떤가요? 요즘은 그 과거 사례 이런 것들이 뭐 인터넷이나 이런 곳에서 쉽게 찾아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찾아오는 편은 아닙니다. 아, 그런가요? 그래도 정치부 생활을 하는 기자들한테 제가 만나면은 꼭 해주고 싶은 말이 헌법을 열심히 바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정치 현안에 대한 절반의 답이 헌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헌법을 열심히 보면은 정치 문제에 대한 답을 쉽게 찾을 수가 있을 겁니다. 2015년부터 해설위원으로 이제 정치 대담을 하시면서 많은 앵커나 출연자분들과 만나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혹시 좀 잘 맞는 짝꿍이 있나요? 앵커 경우에는요,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부류는 뭐냐면은 출연자들의 대답을 아주 자연스럽게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네. 앵커들이 있는 거 하면은, 또 다른 한 부류는 자기 주장이 굉장히 강해서 이렇게 이끌어 가려고 하는 앵커들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전자, 그러니까 출연자의 대답을 자연스럽게 이끌어내는 그런 앵커를 선호합니다. 그럼 분위기로는 약간 좀 부드러운 쪽을 선호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뉴스큐를 오래 했던 김영수 앵커, 네. 지금 이제 다른 프로를 맡지만 김영수 앵커도 이제 어떻게 보면 시청자의 대답을 잘 이끌어내는 그런 앵커고요. 또 호준석 앵커도 만만치 않게 잘합니다. 제가 좀 보고 배워야 할 것 같은 그런 선배들이시네요. 그럼 혼자 출연하실 때도 있고 이렇게 패널분들이 두 분이 출연하실 때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도 조금 차이가 있으신가요, 하실 때? 일정이 일단 있습니다. 혼자 출연할 때는 많으면 20분, 30분을 앵커와 이렇게 계속 주고받고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되는데 숨이 가쁠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네. 그리고 예상하지 못한 질문들이 나오면은 동문서답을 한다든지 하는 경우가 있는데, 둘이서 하게 되면은 상대방이 대답할 때 제가 생각할 여유가 있죠. 그리고 숨을 고를 여유가 있고, 그래서 편하기는 한데, 반면에 그분과 저의 견해가 다를 때, 그럴 때 그래도 제 입장은 이야기해야 되니까 상대방을 기분 안 나쁘게 하면서 어떻게 반대 의견을 하는지, 그 부분이 좀 기술이고 또 어려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정치 대담 특성을 좀 살펴보면 사실 어쩔 수 없이 자기 견해 이런 주장에 좀 들어갈 때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물론 객관적으로 해야 하지만 그럴 때 좀 어려운 점은 없으세요? 일단 출연자가 정당을 대표해서 나온 분이라면 자기 주장, 자기 정치적 견해를 강하게 피력하는 거 당연하지 않습니까? 하지만은 저는 언론인이고, 언론인의 가장 큰 덕목은 중립적 관찰자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립적 관찰자의 시선에서 벗어나지 말자라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그 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네. 어떤 형태의 정치 모임, 또 시위 현장 이런 데는 가지 않는다. 취재 목적 이외에는. 그리고 어떤 형태의 그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서명한다라든가 입장 표명하는 것은 저는 하지 않는다. 그런 것이 저희 개인적으로 지켜오고 있는 그 과정인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객관적이지 않을 수가 있다. 네. 중립적이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스스로 항상 돌아보는 그런 시간들은 항상 갖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객관적으로 평론을 하시고 해설을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그 기준을 어디에 잡고 해야 그렇게 할 수 있을 걸까요?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요. 자기 양심입니다. 양심과 또 국민 눈높이로 대변되는 상식의 수준에 맞춰서 접근하면 되는 것 같고요. 또 여기에 하나를 더하면 제가 역사를 대학 때 전공했는데 과거 역사의 교훈을 네. 내세울 수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거 자료도 많이 찾아보시겠어요? 제가 평론할 때 주로 많이 인용하는 것이 옛날 사례들을 많이 인용을 합니다. 특히 한국 정치사에서 YS 때, DJ 때 어땠다, 박정희 때 어땠다, 전두환 때 어땠다 이런 사례들을 언급을 하면은 지금 사안을 이해하기가 훨씬 더 쉬워집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현안을 풀어줄 때 고사성어를 가지고 풀어주는 그런 작업들도 많이 하는데 그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은 좀 사안을 쉽고 단순 명료하게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그래서 좀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런 분들. 그럼 이렇게 고사성어를 말씀해 주신다거나 좀 쉽게 얘기하시는 게 강점인 것 같은데 또 다른 강점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대선 과정에서 많이 언급을 했는데 여론조사를 보는 시각. 이 부분을 제가 많이 언급을 했습니다. 보통 방송사들이 여론조사에 대한 분석은 여론조사 전문가한테 맡겨왔습니다. 맞아요, 하지만 네. 저는 끊임없이 여론조사를 어떻게 볼 것인가, 이것은 이 시점에서는 감정도 있다, 이런 부분들을 끊임없이 언급해왔는데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저만의 특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뭐 대담이 굉장히 많이 익숙해지셨을 테지만 그래도 나를 좀 당황하게 했던 에피소드가 있을까요? 제일 당황했던 게 이제 사람 이름이나 수치가 잘 기억이 안 날 때가 많습니다. 분명히 내가 외워놨는데 네. 기억이 안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수치도 순간순간 까먹을 없어가지고요. 때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출연할 때 메모를 해두는데 네. 그래도 제대로 안 보이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람 이름을 잘못 말하면 참 망신이고 또 그 개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신뢰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럴 때 어떻게 넘어가세요? 그럴 때 대충 얼버무립니다. 아니면은 앵커가 옆에서 도와주기나 정정해주면은 오히려 상당히 도움을 받는 거죠. 그럼 반대로 좀 기억에 남는 대담도 있으세요? 가장 기억에 남는 대담이 2015년 김영삼 전 대통령이 서거했을 때가 생각이 나는데 돌아가셨을 때가 일요일 새벽이었습니다. 네. 저도 집에서 자고 있다가 급히 호출받고 출연을 회사에 와서 출연을 했는데 편집부 또 앵커 아무 준비가 안 돼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김영삼 전 대통령 시절에 청와대를 출입을 했기 때문에 네. 그 당시에 벌어졌던 역사적 사건들, 에피소드들 많이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호준석 앵커랑 둘이 스튜디오에 앉아서 몇 시간을 일요일 아침까지 대담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희 시청자 센터에 보면 좀 해설위원님 대담에 관한 다양한 시청자 반응이 들어오기도 하거든요. 혹시 그런 거 좀 찾아보신 적 있으세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시청자는 고객이다. 네. 고객이 하시는 말씀, 또 고객의 불만, 고객들의 격려는 저도 이 YTN의 한 종사자로서 열심히 찾아뵙고 그것을 나의 방송에 반영해야 된다라는 그런 신념을 갖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은 거기에 너무 휩싸이다 보면은 또 이렇게 제 중심을 잃는 경우가 상당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의 이런 격려, 불만 여기에 일일이 제가 찾아뵙고 답을 해야 된다는 것이 도리인 건 알지만은 그러지 못한 점 지금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앞으로 우리 시청자분들이 해설위원님의 대담을 어떤 식으로 좀 바라봐주면 좋을까요? 한국 정치 현안이 참 호불호가 명확합니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도 어떤 인물, 어떤 정당을 지지하는 또 반대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 제가 하는 방송이 누구를 편들지 않고 또 누구를 옹호하지 않더라도 그것은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이다라는 우리 국민의 상식에 맞는 언급을 한다라고 이렇게 받아들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어렵고 복잡한 정치 이슈도 해설위원님만의 그 특색 있는 평론을 만나면 알기 쉽게 전해지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도 오늘 말씀하신 대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그런 해설 계속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YTN을 통해 방송된 다양한 소식을 시청자와 함께 돌아봅니다. 이번 주 YTN을 뜨겁게 달군 이슈로 준비했는데요. 시청자 브리핑 시시콜콜 위클리 픽입니다. 유치원에서 학대 사건이 또 보고됐습니다. 대전에서 만 5살 아이가 교사한테 학대를 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돼서 경찰이 수사를 벌였는데요. 교사가 아이의 팔을 잡아당기자 승강이가 시작됐고 아이는 주저앉은 채 연신 교사의 손을 만집니다. 이어 교사는 아이를 교실 밖 CCTV 사각지대로 데려갔고 교사가 아이 팔을 잡아 끌고 다시 교실 안에 들어온 뒤에도 아이는 한참을 홀로 서 있어야 했습니다. 앞으로는 배달 앱으로 음식을 주문할 때 덜 짜게 또는 덜 달게 고객이 조절해서 주문할 수 있게 됐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늘어난 음식 배달. 편리함은 얻었지만 국민 건강은 나빠졌습니다. 배달 앱의 기본 기능에 나트륨과 당류를 조절해 주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정부의 아이디어입니다. 우리 독자 기술로 개발한 누리호, 드디어 2차 도전에서 성공했습니다. 8개월 만에 재도전 끝에 해낸 건데요. 자력으로 발사체를 만들어 쏘아 올린 7번째 나라로 우뚝 섰습니다.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 우주의 하늘이 활짝 열렸습니다. 방송에 출연해서 정권의 편만 드는 평론가는 평론가가 아니고
편들 가일 뿐만 아니라 정권의 나팔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은 사회적 오피니언 리더도 아니고 존경을 받을 만한 언론인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YTN-DMB 시청자평가원 고두입니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라는 김구 선생님의 말씀이 있는데요. 최근 우리나라의 문화가 전 세계적으로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모습을 접하게 되면서 문화가 내포하고 있는 강력한 힘에 대한 의미를 돌아보게 합니다.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우리 콘텐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K-웨이브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K-웨이브는 영화, 음악, OTT 등 다양한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우리나라의 문화 콘텐츠에 대해 자세히 소개하고 특히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로 뻗어가는 한류 문화와 특별한 연예 소식을 전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먼저 범죄도시2와 관련된 소식이었습니다. 코로나19가 다소 완화되어 극장 나들이가 다시 시작된 지금 범죄도시2가 국내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에서도 흥행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전 세계 9개 국가에서 개봉을 하였고 필리핀이나 말레이시아에서도 개봉 예정이라는 내용은 한국 영화가 가지고 있는 문화의 힘을 엿볼 수 있는 소식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이어진 K-나우는 한 주간에 일어났던 한류 소식을 전하는 코너인데요. 방탄소년단의 새로운 앨범이 전 세계 64개국에서 앨범 차트 1위를, 타이틀곡은 97개국에서 정상을 달성했다는 내용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밖에도 방탄소년단뿐만 아니라 일본에서 앨범을 발표한 그룹 엔하이픈의 더블 플래티넘 달성 소식과 그룹 세븐틴의 신규 앨범이 미국과 일본에서 좋은 성적을 내고 있다는 소식도 함께 방송되었는데 해외에서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는 내용이 인상 깊었습니다. 핫샷 코너에서는 2018년에 개봉했던 영화 마녀의 후속작 마녀 파트 2 디 아더 원의 출연진이 직접 말하는 비하인드 스토리가 전해졌습니다. 감독과 출연 배우들이 영화에 대한 질문을 듣고 대답을 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는데요. 전편과의 차이점, 촬영 중 즐거웠던 일 등 영화만으로는 알기 어려운 내용을 알 수 있어 흥미로웠습니다. 우리나라의 음악과 영화 콘텐츠들의 주간 순위를 볼 수 있는 K-차트는 한 주간 인기를 얻었던 다양한 콘텐츠를 한눈에 알 수 있는 좋은 코너였습니다. 디지털 음원 차트는 가온 차트를 기준으로 1위에서 5위까지의 순위를 볼 수 있었는데 각 음원의 뮤직비디오를 볼 수 있어 재미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영화 박스오피스는 영화진흥위원회의 통계 내용을 토대로 영화 순위를 알 수 있었는데 각 영화의 예고편과 함께 주간 관객 수와 누적 관객 수 등을 모두 볼 수 있어 영화 콘텐츠의 상영 현황을 한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OTT 넷플릭스 역사상 가장 많이 시청한 오리지널 시리즈 오징어 게임의 시즌2 제작이 결정되었다고 하는데요. 한류는 산업으로서의 가치 측면에서도 중요하겠지만 우리나라 국민의 일환으로 자부심을 느끼게 하는 콘텐츠 영역입니다. 앞으로도 K-웨이브가 영화와 음악을 비롯하여 우리나라의 문화에 대한 소식을 발빠르고 자세하게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민데스크는 시청자 목소리로 YTN을 더 깊이 되돌아봅니다. 방송에 대한 여러 의견들 SNS와 홈페이지 또 전화를 통해 남겨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더 소중한 시청자 의견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